안녕하세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표면적으로는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한 헌법학자의 비평문과 발표 자료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종의 위험한 실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과연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일까요? 아니면 사법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일까요? 이 학자의 날카로운 논증을 따라가며 문제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법안을 단순히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 법안이 사실상 법률을 통한 헌법 개정 시도, 그러니까 변칙적 개헌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두 최고 기관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런데 헌법을 바꾸는 정식 절차가 아니라 국회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하위 법률 하나로 이 근본적인 균형을 깨트리려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비평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변칙적 개헌이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사건은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골자는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서 재판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만 들으면 정말 필요한 법처럼 느껴지는데요.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생긴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평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해요. 좋은 목표를 위해 헌법이 정한 기본 구조를 무너뜨려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법안의 진짜 효과는 구제 범위 확대가 아니라 헌법이 설계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배분 질서 자체를 바꾸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평문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헌법을 건물 전체의 구조라고 본다면 이 법률 개정은 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의 기반을 곡괭이로 파내는 행위와 같다고 말이죠. 아, 집을 수리하려다 기둥뿌리를 뽑아버리는 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권한 배분 질서가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시스템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의 두 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이고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처럼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두 기관은 서로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군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병립 관계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심사해서 이 판결은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무효라며 취소하고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한다고요? 네, 이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3심제 위에 또 하나의 심급이 생기는 이른바 사심제 혹은 초상고심이 되는 거죠. 결국 두 개의 기둥이 나란히 서 있던 수평적 구조가 헌재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재편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하급심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한데요. 어떤 재판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 사유, 그리고 효과인데요. 첫째, 대상은 말 그대로 확정된 법원의 재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면 분쟁은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이걸 법률용어로 종국성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재판이 잠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분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 청구 사유를 보면 헌재 결정 위반, 적법 절차 미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적인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부분이에요. 명백하다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모든 소송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구멍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거의 모든 소송에서의 불복 사유는 기본권 침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나중에 설명할 상소 이후의 헌법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효과입니다.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즉 인용 결정을 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가 실질적인 사심으로 기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판결을 다시 하라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왜 위헌인지에 대한 논증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평문이 첫 번째 근거로 드는 것이 헌법 제101조 최고법원성 침해라고 하던데요. 네. 헌법 제101조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요. 즉 사법부의 정점,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은 대법원이라고 헌법이 못 박아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게 되니 대법원은 더 이상 최고법원이 아니게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름만 최고법원일 뿐 실질적인 최종 판단은 헌재가 하게 되니까요.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지위를 법률로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그 실질은 3심제 위에 또 하나의 심급을 만드는 초상고심 설치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의 3층짜리 사법 피라미드 위에 4층을 새로 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법 제111조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으니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 입법부의 재량 아니냐고 주장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비평문은 그 주장이 법률로 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해요. 법률에 위임했다고 해서 국회가 무제한으로 아무거나 정할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헌법은 헌재의 권한을 헌법 제111조에 나열된 것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정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헌법이 헌재에게 이것저것만 할 수 있다고 딱 정해놓은 것이니 법률로 슬쩍 새로운 권한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헌법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뒀지만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빼기로 사회적 합의까지 했었다는 차이점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적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설령 법률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헌법의 기본 골격, 즉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과 같은 핵심 원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처럼 법률이라는 인테리어가 헌법이라는 건물의 내력벽을 허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논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비평문에서는 헌법 제107조를 권한대분의 설계도라고까지 표현하며 가장 직접적인 위헌 근거로 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헌법 제107조를 보면 우리 헌법 제정자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역할을 얼마나 정교하게 나누어 놓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항이 결정적인데요. 2항이요? 네, 107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어떤 행정처분이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패소한 쪽이 이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헌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버려요. 이건 헌법이 최종이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권한을 하위 법률로 박탈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이야말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스스로 재판소원은 안 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 결정을 뒤집으려면 아주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을 텐데 당시 헌재의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1997년의 결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 소원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 논거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먼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임무는 헌재만의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재의 공동 과제라고 선언했어요. 법원 역시 재판을 통해 1차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한 거죠. 헌재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입법이나 행정작용과 달리 사법작용, 즉 재판의 본질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권력 작용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논리였습니다. 이 판례가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재판소원 금지가 헌법상 권한 배분 구조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을 헌재 스스로가 오랫동안 인정해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 법리적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이쯤 되니 이런 질문이 드네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자료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부작용들을 경고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평문은 3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가 상소 이후의 헌법화 현상입니다. 상소 이후의 헌법화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모든 소송 불복 이유를 헌법 문제로 둔갑시키는 마법의 번역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까 청구 사유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불만은 재산권 침해로, 재판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의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 문제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 이유를 그냥 헌법 용어로만 바꿔서 사심 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패소 당사자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제2의 대법원이 되어 온갖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지정재판부라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걸러낼 수 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 주장에 대해 비평문은 필터링의 환상이라고 일축합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전심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확정 판결은 헌재의 잠재적 심사 대상이라는 불안정한 구조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또 명백성이라는 기준은 너무 주관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은 통과되고 비슷한 다른 사건은 기각된다면 법적 안정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법관들 입장에서도 소신껏 판결하기보다는 헌재의 눈치를 보게 될 유인이 생겨 사법권 독립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그대로다는 거군요. 마지막 부작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고통의 연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확정 판결이 더 이상 분쟁의 끝이 아니게 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소위 고통의 사슬, the pain chain이죠. 우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고통이 커집니다. 3심 재판도 힘든데 4심까지 갈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결국 자본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재판받을 기회가 달라지는 사법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통도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판결이 확정됐는데 몇 년 뒤에 헌재에서 뒤집힐 수 있다면 그동안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 관계, 형사처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몇 년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패소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하고 끝없는 소송으로 사회 전체의 불신과 갈등 비용만 커지게 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셈입니다. 들어볼수록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 그럼 이 비평은 재판소원 도입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나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권리구제라는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평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헌재 아래에 두는 수직적 구조로 바꾸려는 변칙적 개헌 시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억울한 재판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해법은 헌법의 기둥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의 상고제도를 개선하거나 법원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헌법 구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이 설계한 건물의 내력벽을 하위 법률로 허물 수는 없다는 비유가 이 모든 논의를 함축하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권리구제라는 선한 목표가 때로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일 입법부의 다수결만으로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권력 균형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우리 헌법의 또 다른 핵심 원리들이 무력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당한 입법 활동이고 무엇이 헌법의 근간을 허무는 위험한 시도인지 그 경계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